안녕하세요. 한국 CIM의 김성빈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건설 산업의 변화에 따른 제조 기술의 결합과 사례에 대해서 오토데스크 테크니컬 세일즈 스페셜리스트인 조진영 부장님과 한국 CIM의 김성빈 팀장,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건설 및 제조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조진영 부장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콜의 조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산업 변화에 따른 제조 기술의 결합과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75억 명 정도 되고 있죠. 글로벌 인구가. 근데 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약 100억 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거의 지금 75억 명이니까 꽤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그 중산층으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중산층으로 글로벌하게 한 40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중산층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건 결국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저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이런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최근에는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주에 대한 부분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시려고들 하시는데, 실제로 2050년까지는 도시 인구가 68% 정도가 차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신도시라고 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그게 도시를 계속 만들어서 새로 그 유입되는 중산층을 흡입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다 보면 2050년까지 실제로 매일 약 3,600채 정도의 그 건물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하루에 한 11,000채 정도의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50년이 돼서 인구가 100억 명이 되게 되면 도시 지역에는 하루 평균 약 14,700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오토데스크하고 스타티스트라고 하는 그 업체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그 향후에 이런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고 도시라든가 인구가 어떻게 이주하게 되는지 이런 현상을 같이 예측을 한 그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택뿐만 아니라 가전 모든 것들 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2D 시장에서 3D 시장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넘어왔죠. 일반 그 제조 쪽들은. 하지만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3D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건축 제조 협력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2D 환경이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제조를 하게 되다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의 발전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이 공공기관 쪽에서 발주할 때 빔을 의무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에 대한 건 뒤에 잠깐 또 김성민 부장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사실 빔이 의무화가 되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 건축과 관련된 제조 부분들도 같이 이제 3D에 대한 부분이 같이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D 기반의 설계 모듈화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가족 기업인 반 베이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탄소 배출량이 제로. 결국은 석유라든가 이런 걸로 냉난방을 하지 않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이런 그 에너지 주택을 짓는 그런 반 베이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쪽에는 태양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뭐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연소 없이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최근 그 불황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수익률이 2% 정도밖에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를 수익을 내면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오토데스크와 같이 논의를 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이쪽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빔을 전면에 도입을 해서 그 폐기물, 사실은 건설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폐기물을 없애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각 그 주택에 있는 이런 구성 요소들을 다 이제 그 모듈화 시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들에 대한 부분은 다 모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시는 뭐 창이라든가 이런 부분 형태로 모듈화 시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창만 따로 모듈화 한 게 아니라 창하고 예를 들어서 왼쪽 벽면, 그다음에 전면 벽면, 측면 벽면 이런 것들까지도 다 모듈화 시켜서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사용했던 이런 그 모듈화 공법을 건설 쪽에 주택 그 설계하고 주택 제작하는 쪽에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모듈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조 프로세스를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측면 벽이죠. 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프리패브리케이션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도 이제 현장 아닌 이제 다른 쪽에서 다른 공장이라든가 공장 다른 쪽에서 필요한 이런 그 부품들을 아예 미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얘를 실제로 실어 날라 가지고 현장에서는 얘를 그냥 조립만 하는 형태로 해서 주택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택 같은 것도 조립하는데 꽤 오래 걸리고 뭐 만드는데 오래 걸렸겠지만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모든 주택들 다 3일 이내에 조립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프리팹의 개념을 아시겠지만 프리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3일 내에 조립할 수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건 벽면이에요. 전면 벽면 이런 식으로 갖다가 저희 레고로 집 만들듯이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그 주택 건설 프로세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콜롬비아의 그런 밀집된 도시 지역인데요. 여기가 그 단층이 가장 활발하게 이동하는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취약한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들이 붕괴가 됐을 때 얘네들은 얼마나 빨리 리트로핏, 그러니까 재건축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오토데스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현장 붕괴된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3D 스캐닝을 해가지고요. 3D 스캐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빠르게 리트로핏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론으로 수집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토데스크의 그 레빗이라고 해서 건축 쪽의 표준 3D 툴이 있죠. 그래서 레빗을 이용을 해가지고 규칙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이나모라고 하는 그 오토데스크의 자동화 이런 기술이 여기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문 사이즈라든가 창문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계를 전체 변경하느냐 저렇게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그 UI를 통해 가지고 빠르고 쉽게 자동화 시켜서 얘네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 리트로핏 하는데 설계가 한 일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스캐닝하고 걔를 데이터화하고 걔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에 참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실제로 얘를 리트로핏 설계하는데 3시간 정도로 얘를 단축시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또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두바이에 있는 가장 큰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가 뭐 한참 유행 같았죠. 유행처럼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 3D 프린팅의 기술을
이 건축에도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약 2층 높이가 되고요. 면적도 꽤 넓어요. 그다음에 3D 프린팅의 장점? 로봇을 이용하면 장점이라는 게 24시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되게 덥잖아요. 근데 사람이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의 낮 시간에 실제로 건축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 되게 제한되어 있지만 로봇이라면 사실은 로봇이나 3D 프린팅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24시간으로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건축물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도 꽤 큽니다. 640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꽤 큰 면적이 지금 보시는 이 장비 한 대를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그 새로운 디자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네덜란드의 한 팀이 그 암스테르담에 그 다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컨셉인데요. 지금 다리를 기존처럼 뭐 트러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봇과 용접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한 부분은 오토데스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오토데스크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설계안을 찾아주는 최적화된 설계안을 찾아주는 기술이 오토데스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과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영상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3D 프린터로 저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위에 사람이 없죠. 용접에 관련된 설비들만 있죠. 그래서 설비를 이용해서 로봇이 저렇게 만들어서 그런 형상을 만들었고요. 실제 요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가 한 12.5m 정도 되고 폭은 한 6.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4.5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프린팅 로봇 4대가 붙어서 작업을 했고 이거를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 대학 내에서 쟤에 대한 센서나 이런 것도 부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대학 내에서 저거에 대한 그 하중 테스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2019년도에 설치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가 2017년인가 18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2019년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됐다라는 뉴스는 제가 못 봤고요. 어찌됐건 현재 이런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좀 집인데 좀 이쁘죠? 디자인이 이쁘죠? 지금 보시는 이 집들은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는 그런 집들입니다. 근데 이런 집을 왜 보여드리냐? 사실 유명 디자이너들이 만든 집들은 비용이 되게 비싸죠.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되게 저가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리핀의 그 호세 로베르토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나이가 4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유명 브랜드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이런 그 건축물 디자인하는 그런 분들한테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받아요. 한 80분 정도한테. 뭐 예를 들면 저희 그 동대문에 있는 그 DDP를 디자인했던 자하 하디드라든가 아니면 장 루베 같은 이런 건축가들한테 이런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얘를 모듈화 시켜가지고 빨리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티스트들이랑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이런 집들을 모듈화 시켜서 빨리 만들 수 있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건축가가 디자인한 이런 정도의 이런 디자인의 그런 집들이 평당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만드는데도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면 이러한 집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또 하수도관이 하나, 그죠? 큰 하수도관이 나왔는데, 예, 하수도관 맞아요. 하수도관이 맞는데, 갑자기 하수도관이 왜 나왔냐? 사실은 이게 하수도관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튜브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요. 홍콩의 건축사무소 제임스 롯 사이버텍처에서 만든 그런 그 1, 2인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테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도 있고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 침대는 이렇게 빼면. 그래서 침대도 되고요.
심지어는 이 안에 보시면 샤워 시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 튜브 안에. 그래서 요거는 아까 보셨던 그 하수도관 2개를 붙여서 2.8평의 그런 그 집을 1, 2인용 집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홍콩이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한국도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집값이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홍콩도 그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16평 주택이 한 20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홍콩 시내에서. 그래서 거의 뭐 일반인들은 사실은 홍콩 시내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격이 비싼데,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이제 시내 홍콩에서 살고 싶고 홍콩 도심에서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 홍콩 도심에 있는 이런 그 짜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1, 2인용 집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컨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집이 저 한 채 2.8평짜리 한 채가 한 1,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16평 집이 막 20억 원 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저렴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홍콩에서도 이제 이런 컨셉이 만들어졌고, 요건 사실은 아직 아마 현재 설치는 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근데 법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또 이게 건축법도 그렇고 뭐 토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현재 당국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이게 제대로 협의가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콩이 지금 사태가 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컨셉으로 해서도 현재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제작 방식들이 되게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네모 반듯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빌딩, 네모 반듯한 깍대기 모양의 그런 빌딩에서 지금은 정형화된 건축이 아닌 그 비정형 건축물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보시면 그 다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그런 다리가 아니죠. 되게 곡선의 그런 유려한 그런 모양을 가진 그런 다리가 만들어지듯이 건축물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뭐 CFD라든가 이런 관련된 솔루션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VR이라든가 AR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건축물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용으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콜롬비아의 그런 리트로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서 얘를 리트로핏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다리를 만드는 거. 원래 초기 컨셉은 저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얘를 다른 쪽에서 만들어서 가능해야 현장에서 바로 그냥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처음 컨셉은 그거였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미리 만들어서 걔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량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 기존하고 다른 방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푸집을 이용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나 뭐 시멘트를 부어서 양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레고로 우리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때 하는 것처럼 저렇게 블록 조립 형태로 해가지고 건물들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감시라든가 혹은 감시가 아니라 현장에 대한 감사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사진 찍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D 스캐닝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가서 하기도 하지만 항공 단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공 촬영을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3D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건설 공정에 대한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물의 전체 워크플레이에서 보면 실제로 컨셉에서부터 이 설계 데이터가 제작이라든가 설치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MEP 같은 경우에도 설계 도면 이후에 샵 도면 제작할 때는요, 기존의 디자인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고 거의 새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디자인이 변경된다든가 뭐가 변경이 되는 이런 설계 변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신속하게 대응이 늦어지고 다시 그리고 다시 설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가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설계 쪽에서는 시공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시공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 디자인 정보를 활용을 하면서 설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전 그 프리 컨스트럭션 같은 그런 요구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는 이 건설 데이터를 제작에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공하는 쪽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런 그 모듈화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3D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CNC라든가 로봇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업화 공법,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건축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최신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그 사례들, 이런 기술들을 오토데스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토데스크는 다양한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와는 다르게 건축,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메인 축을 가지고 있고요. 각 산업 분야에서 업계를 리딩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쪽에서는 뭐 인벤터라든가 아니면 그 사초 성형할 수 있는 몰드 플로우라든가 아니면 그 파워밀이라든가 이렇게 가공 쪽에 있는 이런 솔루션들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3D에 거의 해외에서는 거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빗이라든가 오토캐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영화 산업이라든가 게임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3ds 맥스라든가 마야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네이티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피니트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무한 컴퓨팅이라고들 얘기하죠. 한국어로 바꾸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AWS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들을 무한으로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능력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백 개라든가 수천 개의 이런 컴퓨팅 파워를 다 연결해가지고요. 이런 그 성능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기술이 현재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네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무한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같이 결합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디자이너가 혹은 엔지니어가 설정한 목표값을 찾아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는 이제 요건 의자거든요. 그 의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라든가 무게, 강도, 재질, 비용 이런 팩터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얘가 수백 개, 수백 개의 그런 설계 대안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거 찾을 건지 아니면 무게가 가장 가벼운 거 찾을 건지 아니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 찾는 건지 이것들을 사실은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설계안을 검토할 수 없거든요. 설계자들이 많이 검토해야 4개, 5개 정도 안밖에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사람이 실제로 검토하지 못한 이런 다양한 설계안들을 아까 설명드렸던 컴퓨팅 파워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그 제네이트 디자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무실 레이아웃을 바꾼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토데스크 저희 회사 토론토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무실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제네이트 디자인과 그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과 무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찾아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라든가 사람 이동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습도라든가 온도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팩터를 넣어가지고요. 이 팩터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최적화된 레이아웃 배치인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계산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랑 좀 가까운 데서 일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사람이랑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팩터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 사무실 레이아웃을 그 레이아웃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찾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네이트 디자인을 활용한 저희 쪽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적층제조. 적층제조는 아시겠죠? 우리 3D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이고 오토데스크도 적층제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파크라고 하는 3D 프린팅 플랫폼을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그거는 3D 프린팅을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인수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런 적층제조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적중 제조 기술이 어디에 활용되냐면 앞서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양산 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출이라든가 그냥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되게 어려운 그런 형상들이 많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필요한 그 부품들을 필요한 제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로봇 관련된 것들도 오토데스크에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이제는 거의 뭐 강아지 같죠? 움직이는 게. 그래서 사람 손 따라서 그 인식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용접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그냥 옆에서 감시만 하면 돼요. 감시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만 이제 저거 해주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런 그 금속 그 모재만 딱 갖다 놓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알아서 다 가공합니다. 그래서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하고요.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컴퓨팅 파워와 3D 모델,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벽도 쌓는 것도 로봇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 실을 쭉 늘려가지고 그 일자로 맞추기 위해서 실 늘려놓고 이렇게 한 줄 하고 올리고 한 줄 하고 올리면서 이제 블록을 쌌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로봇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그 시멘트가 그 투출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딱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그 벽돌도 이렇게 쌓을 수가 있겠죠. IoT 관련된 플랫폼도 IoT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오토데스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물에 대한 것들을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층에 어떤 룸에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쪽에 있는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저쪽에 뭐 습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냉방을 저쪽만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냉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기술들도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팩토리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그냥 공장 자동화 이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 플러스 공장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장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 있는 디지털 팩토리, 그러니까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팩토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그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고 하는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그런 기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장비나 이런 것들 각 공정 단위의 그런 공정 단위에 대한 시뮬레이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공장 레이아웃 배치도 2D 기반, 3D 기반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D가 익숙하면 2D로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3D 제너레이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3D 모델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2D, 3D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D에 익숙하시면 3D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증축을 하거나 기존 설비에다 새로운 설비들이 들어갈 때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실 때도 보시는 것처럼 3D 스캐닝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데이터를 같이 얹어 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고 하는 어째서 그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장의 그런 그 장비들한테 센서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가지고 각 장비라든가 혹은 그 공장의 그 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연계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저희 조성희 부장님이 이 부분을 맡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재영 부장님 그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어서 그 건설 산업과 제조 산업의 융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제조 기술과 그 건축 기술은
그리고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오토스크에 관련된 솔루션들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건설 프로세서와 제조 프로세서의 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빌딩과 사업시설들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 현장에서는 매우 많은 인력들이 그 긴 시간에 걸쳐서 필요한 공정 및 스케줄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 해 공장 현장에서는 수많은 기기들, 설비들이 배치가 됩니다. 시설에 체류할 때 편함 느낄 수 있는 냉난망 공조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배관, 그리고 펌프 설비들, 이송을 담당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제 미적 요소를 담당하는 커튼월과 인테리어 요소들, 클린룸 설비 등 다양한 기계 장치와 제품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맞춰 설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 제작한 다음에 현장에 납품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은 이전과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 건축 건설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BI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그 건축 설계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데 어울러서 설계에 반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제품에 대한 시운전과 양산에 이르는 제조업의 프로세스와는 좀 많이 다르게요. 건설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 설계와 프로젝트 견적 그리고 검토를 위한 중간 설계 그리고 실제 시공을 위한 실설계 등을 진행을 하죠. 또 이제 공정 관리를 위한 공정 계획, 그 다음에 기성, 이 부분들을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서 실제 시공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및 프로젝트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추후 유지 보수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BI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빔을 도입했을 때 장점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중요한 키워드로는 이제 협업, 소통, 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 등의 장점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지금 많은 프로젝트에서 기존의 2D 설계가 아닌 빔을 통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도 많은 시공 현장에서 도입하고 진행하고 있죠. 이런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요. 건축 건설 분야에서의 설계 기술과 제조 분야의 설계 기술이 점차 통합하는 흐름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실제 이제 현장에서의 변화에 맞춰서 그 오토스크 내부의 변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조진영 부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오토스크는 그 오래전부터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고 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로는 이제 산업기계, 그 다음에 자동차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그리고 그 건축 건설 분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이제 세그먼트 쪽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예전에는 개별적인 프로세서에서 운영이 됐다라면 현재는 그 각각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프로세스별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최적화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요. 기계 설비와 빌딩 내 그 장비로 좀 범위를 좀 함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모식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그 설계 및 제조, 그리고 영업, 판매, 운영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빌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관되는 부분들은 이제 제조 엔지니어링 부분과 영업 마케팅일 것 같아요. 빔과 빔 데이터에 그 연결된 부분들은 그 오토스크 제조 분야의 핵심 솔루션 인벤터와 그 다음에 건축 분야의 레빗과 연계 과정에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는 설계 자동화와 웹 개발 언어인 그 포즈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제품 중에서 핵심 제품인 인벤터와 레빗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조 분야와 건축 분야에서의 연계 프로세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벤토 설계 데이터를 이제 빔에서 활용하는 라이브러리, 패밀리라고 하죠. 이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절차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에 직접 작성한 데이터나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쪽에서 제작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요. 필요한 부분만 남겨 단순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이를 이제 그 빔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빔 소프트웨어인 그 레빗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비 요소를 직접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레빗에서 가져와야, 레빗에서 이제 원하는 위치의 뷰를 선정을 하고요. 해당되는 위치에 대해서 이제
를 인벤터로 직접 불러들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레빗에 있는 패밀리를 변환시켜서 빔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과정들인데요. 그럼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직접 한 동영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은 이제 그 빌딩에서 배치되는 그 비상 발전기입니다. 현재 이 고객사는 이제 그 비상 발전기를 납품업체별로 이제 사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자동화를 세팅해 놨고요. 고객에 맞는 사양을 설정한 이후에 이제 볼트, 너트 혹은 이제 내부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작 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아울러 이제 그 파일 용량들이 이제 크게 좀 차지하는 목각기 형상이나 이제 못따기 혹은 이제 구멍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검색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빅데이터에 필요한 LOD 단계를 완성하게 되면은요, 이 데이터를 레빗에 있는 패밀리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레빗에서 열어서 속성 정보들이 뭐 제대로 열렸는지 확인도 가능할 거고요. 이를 이제 실제 빔 모델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제 레빗 데이터를 인벤트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일단 샘플로 제작한 데이터였고요. 현재 지금 빌딩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수주를 받아서 건물 설계 데이터에 맞게끔 이제 엘리베이터의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로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레빗에서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영역만 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건물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레빗 데이터의 특성상 상당히 대용량이기 때문에요. 속도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적용시키고요. 인벤터에서 이제 해당된 데이터를 불러드릴 텐데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레빗을 선택을 하고, 빌딩 파일을 불러드린 다음에 원하는 방금 제작한 뷰를 선택하게 되면 인벤터에서 해당 레빗 데이터를 바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지금 레빗과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빔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났었을 때도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에 대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모델링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엘리베이터 배치된 위치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은 인벤터에서 접합이라는 명령을 써서 지금 결합하는 과정을 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가져온 데이터들은 이제 그냥 일반 표준화된 이제 설비라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 따라서 스펙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자체에 대한 모듈을 지금 자동화 모듈을 이용해서 뭐 전체 건물의 높이, 그리고 동간 간격, 층간 간격을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엘리베이터가 실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들도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는 이제 실제 세부적인 설계를 진행하면 되겠죠. 이전에 이제 빌딩 건축물 설계와 내부 설계가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데이터에서 진행됐다면은 현재는 같은 공간에서 상호 간섭이나 현장 조건을 분석해서 좀 더 정확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와 건축과의 연계 과정 이외에도요, 최근에 이제 토목 분야에서 활용도 점점 증가가 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토스크 인프라웍스라는 제품으로 지리 정보 기반에서의 교량과 도로, 철도 등의 기초 설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로나 터널 등의 이제 라이브러리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웍스에서 라이브러리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형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량 구조물인 슬라브를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기본 스케치를 좀 진행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3D 형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인벤터와 인프라웍스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벤터 내에서 매개 변수를 수정하고 그다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를 이제 최종적으로 인프라웍스 데이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내보내기 위한 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인프라웍스에서는 이제 방금 제작한 그 슬러브 라이브러리를 이제 라이브러리화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스펙 도메인이라든가 이제 변수명, 그리고 크기 등을 지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완료된 그 라이브러리 실제 구조물 배치하거나 변화하는 작업도 인프라웍스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보시는 것과 앞서 보셨던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인벤터가 이제 기계 설계 설비를 하기 위한 프로이기도 하지만은요, 건축, 건설, 토목 분야와도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와 같은 프로세스 적용해 놓은 세 가지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설계와 영업 프로세스의 자동화 사례입니다. 해당되는 업체는 컨펌이라는 회사이고요. 컨펌 그룹은 이제 건물 옥상에서 냉난방 장비의 프레임을 설계 그리고 시공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로그를 가지고 견적을 받고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객의 수정사항 혹은 이제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견적을 잘못 제출해서 이제 좀 그 손해가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객이 제품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하고 정확한 변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컴퍼먼 그룹 쪽에서는 이제 3D 설계를 기반으로 인벤트 자동화 솔루션과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영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설계에 대한 그 표준화 및 자동화를 우선은 시작을 했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가 직접 그 웹상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설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옵션이라든가 견적 모델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대략, 제품 수주를 대략 한 40% 정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는 이제 해당되는 이제 회사의 그 웹사이트 주소인데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좀 캡처해왔는데요. 운영되는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펌그룹 쪽의 사이트에서는 이제 온라인 빌드 및 경로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 영상을 선택을 하고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3D 뷰어로 그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 3D 뷰어는 이제 하나의 그냥 그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그 온라인상의 형성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기를 제어하는 옵션, 그리고 각각의 이제 스크린들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재질을 변경시키는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원하는 사이즈와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설정한 내용대로 웹에서 바로 그 모델링을 검토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완료된 데이터에서는 이제 건축물 설계 시에 적용하기 위한 이제 레빗 패밀리나 혹은 이제 다른 뭐 DWG 파일이나 다른 이제 3D 파일로도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형상에 대해서 이제 견적 요청도 온라인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즉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다 볼 수가 있죠. 네, 이번 사례는 그 중국의 CIMC 그룹 사례입니다. 그 차이나 인터내셔널 마린 컨테이너라는 그룹이고요. CIMC는 그 컨테이너나 운송 장비, 에너지, 그리고 트럭, 모듈러 주택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중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이제 주택의 기본 유닛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모듈러 주택 기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설계를 잠깐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이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컨테이너는 이제 트럭에 의해서 이송이 되고요. 배로 선적이 돼서 현지 운송이 되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이를 쌓아 올리면서 실제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 그 내부 영상과 컨테이너를 뭐 선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이 컨테이너가 어떻게 현장에서 배치가 되는지 현장 캡처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적은 인원으로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그 영국 지브롤터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을
짓는 건설 중인 현장을 여러분 좀 보시고 계십니다. 실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현장이 운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케이스가 바로 이제 앞서 조진영 부장님이 얘기했던 DFMA의 하나의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빌딩의 외관을 구성하는 커튼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빌딩은요, 두바이의 밀레니엄 에어포트 호텔의 컨셉 모델이고요. 실제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커튼홀로 구성은 되어 있진 않아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공정상의 문제로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컨셉 상태에서의 빔 데이터는 보시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면형 외부에 대한 사인파형의 커튼홀을 구성을 했고요. 이 배치된 커튼홀에 대한 에너지 분석 그리고 음영 검토를 위해서 다이나모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최적의 컨디션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은 이제 여기 배치된 커튼홀의 형상을 어떻게 제조업체에서 받아서 제작을 하는지입니다. 이 현장에서 초기에 그래서 적용된 업체는 독일의 창호 전문 업체인 슈코입니다. 슈코는 커튼홀 제작을 위한 이제 프로세서별로 솔루션들을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패널을 정의하기 위한 슈케드라는 레빗 기반의 에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기 위한 인벤터 기반의 에딘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인벤터에 수출한 3D 형상을 기반으로 실제 제조할 수 있는 BOM 리스트를 추출하는 슈칼과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슈캔까지 지원되고 있어서요. 이제 창호의 초기 컨셉에서부터 제작까지 모든 연결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이 프로세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외장재에 대한 모델링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슈캐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작성된 데이터를 XML 파일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성된 XML들은 이제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각 패널별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XML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인벤터 내에서의 슈캐드 모듈 에딘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제 해당된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3D 형상들을 추출해내게 되는 거죠. 완성된 현상에 대한 제작도와 이제 BOM을 추출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CNC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가공하면 실제 이제 현장에 원하는 커튼홀이 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슈코 쪽에서 나온 영상을 실제 이제 어떻게 공장이 제작이 되는지 소개 영상 일석을 잠깐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런 제조 과정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참고 삼아 가져왔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작되는 이제 도면들 그리고 3D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커튼홀들을 양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네, 실제 광고는 아니고요. 네, 참고 삼아 지금 틀어드린 거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실제 건축 환경에서 제조의 프로세서가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토스크에 대한 기술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하셔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